네, 우리 이 전 시간까지는 이제 법인 했고요. 자, 법인과 함께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자연인. 자, 자연인과 법인이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주체라는 거죠.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 또 법인격,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연인이나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권리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권리의 객체는 그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객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요, 채권, 물권, 우리가 매매 계약 예를 들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재산권 이전 또 대금 지급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급부라고 했죠. 자, 급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위, 즉 채권은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 그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급부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급부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에 대비해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는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대상, 그 객체가 되는 것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2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객체에서 권리의 종류에 따른 그 객체들이 쭉 있는데요. 우리는 물권의 객체, 채권의 객체 한 요 정도만 기억하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급부, 인간 행위. 즉 인간 행위, 그 중에서도 채무자의 행위가 되겠죠.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 이것을 급부라고 한다. 자, 다른 내용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물권의 객체는 물권법 시간에, 채권의 객체는 채권법 시간에 하면 될 텐데 자, 물권의 객체 물건은 민법 총칙위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을 했을 때요. 갑과 을이 X 물건을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 되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X 물건에 대해서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채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은 채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 채권은 갑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그 행위에 대한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런데 채권에 있어서는 X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이 채권도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이 물건과 조금 영향을 받는 거죠. 물건. 그 물건이 간접적으로 채권에 있어서도 그 객체로서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채권도 물건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과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민법 총칙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민법 총칙 시간에는요, 다른 권리의 객체는 각 해당 권리편에서 다루는데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민법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객체 중에서 우리는 물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98페이지에서는 물건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개념인데요. 개념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매매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고 팔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체물은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죠.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 수가 있고 전기도 어떻습니까? 사고 팔잖아요. 전기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만이 물건으로 그 사권, 채권이나 물권 이게 사권이 되는 거죠. 민법상의 권리, 사적 사고관계에서의 권리 이게 사권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사적 사고관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것들만 일단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별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 그러니까 유체물만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면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전기 등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네 번째 줄 보시면요. 권리나 전파 이런 것들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거 개념에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배 가능성.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으려면 지배가 가능해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해
이런 것들은 유체물이긴 하지만은 사고 팔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은 이것은 뭐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것들만 지배가 가능하고 지배가 가능한 것들만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된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정되지 않은 물건은 구체적 물건이에요. 권리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양갈의 4번 보시면 독립성이 있는데요. 자, 독립이라는 것은 독립된 물건만 이걸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으면 이 책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책 중에 한 페이지를 찢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찢은 책은 이 책으로부터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돼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113페이지 이것만 따로 사고 팔 수는 없는 것이죠. 책을 사고 팔 수 있다든지 찢기 전에는 이 113페이지는 한 권의 책의 일부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113페이지만 사고 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자,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했던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물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잠깐 보겠지만 공시.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또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나 인도에 의해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권의 객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은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물건이 공시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물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시가 가능한 것들만 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이 공시가 가능한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종이 한 장을 찢으면 어떻습니까? 그 한 장의 종이만 점유를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 안에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종이 한 장만 점유를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공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권의 대상이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점유,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가 가능해요. 점유 이전. 그러니까 점유 이전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가 가능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해야 돼요. 이런 것들만이 우리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일단 일부로 구성 부분 이런 것들은 따로 공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므로 객체가 되는 물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이 독립성 여부는요, 뒤에 보죠. 거래관념 또는 사회관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거래관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따로 사고 팔더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점유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물건을 취급합니다.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 이런 것들은요, 따로 공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하나의 독립된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물일권주의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일물일권주의는 중요하고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비인격성, 이것은요, 사람의 신체 일부는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착하고 있는 의수라든지 의족 이런 것도 분리가 됐을 때는 사고 팔 수 있죠. 중고품으로. 그러면 이때 물건이 돼요. 그러나 내가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시체도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매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서 시체도 일단 물건은 물건이지만은 특수한 물건으로서 일반적인 물건과는 좀 다르게 사고 팔 수는 없다. 자, 넘기시면은요,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보죠. 망인은 이제 사망한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그 유체나 유골, 이런 것들은 누가 소유하냐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체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소유하냐라는 거죠. 자, 누가 소유하냐 하는 것에서는 자, 여기에 배우자가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식들이 4명이 있다라고 해보죠. 장남, 차남, 또 뭐 그러니까 장남, 장녀, 차남, 차녀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누가 소유하냐에 있어서는요, 소유권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소유합니다. 사체는. 그러니까 사체는 제사의 대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소유권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주재하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갑이 사망하면 누가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자, 배우자가 지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르면요, 이제 자식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자식 중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장남자 생각하는데 딸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뭐 제사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 주재자는요, 자식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를 정할 것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자식들 중에 이제 장남자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남자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사체는 장남이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거죠. 갑이 이제 소유권,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서 A가요, 그러면 장례를, 이 사람이 제사 지내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러니까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제사를 지내는 A가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하면서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를 뭐 매장을 어디다가 매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자, 유언을 남겼는데 막상 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매장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매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매장을 안 하고요,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갑이 화장을 원했다고 하더라도요, A는 매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고 나면은 망인의 제사 주재자가 자유롭게 그 제사,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유언은요, 그냥 도의적 어떤 의만을 부과할 뿐이지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관한 관리 처분자 했죠. 그래서 그 망인의 그 유체 유골의 관리 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망인의 생전 의사는 도의적인 것에 그칠 뿐 그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인데요. 자, 일물일권주의는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가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가. 자, 그러면 동상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하나의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것이고, 뭐 책상, 걸상, 동상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물건을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되고 물권의 객체가 돼서 이제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토지는 좀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나만 이렇게 있어요. 나만 이렇게 있으면 토지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뭐가 하나의 토지가 되느냐,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죠. 동사는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물건을 셀 수가 있지만은 토지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는 전부가 하나의 물건이 성립되느냐?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자,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물건의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만 따로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고 따라서 물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물건이 여러 개예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게 되면 과자가 여러 개가 있죠. 서점에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낱개로 서로 어떻습니까?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갔는데, 서점을 갔는데 책이 10,000권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10,000개가 있는 거죠. 물건이 10,000개가 있는 것이지 물건이 하나 존재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것은 여러 개의 물건이 존재하고, 대신에 또 하나의 물건의 일부는
이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물권,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물 일권주의. 자, 이런 것들 일물 일권주의는 거기 밑에 있죠. 공시가 곤란하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다섯 번째 줄이죠. 두 번째 달락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시. 하나의 물건 일부는요, 공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물건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물건이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따로따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물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요. 자, 양가리 2번 보시면 일물의 표지인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물이냐, 이게 하나의 물건이냐, 두 개의 물건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인데요. 자, 정국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토지만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 지적도 임야도에 보면요. 한 필지 한 필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이렇게 다 지적도, 임야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 보면은 이렇게 경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로 구획되는 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의 토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토지를 세는 단위를요,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그래서 한 필지, 두 필지,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 필지 하나하나가요,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 도면에는 토지를 이제 도면으로 옮겨놓으면 도면에는 이렇게 경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지금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의 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필지라고 하고요. 이 필지 단위로 이제 사고 팔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이제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거죠. 다 붙어 있다고 해서 토지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는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하며 그 토지가 지적공부, 여기서 지적공부라는 것이 바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말해요. 등록된 경우에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경계로 이렇게 구획된 부분, 요 부분이 우리는 하나의 필지, 하나의 독립된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요, 이제 하나의 독립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필지가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물건. 자, 건물은요, 자, 뒤에서 보겠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 여기 한 필지,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옆에서 봤을 때는. 자, 한 필지에 대해서 이 한 필지를 갑이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이 소유하는 것은요, 이 한 필지, 지표면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그 지상과 지하까지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위아래를 다 소유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소유하기 때문에요. 위에서 한 10km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에 의해서 갑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의 정당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상으로부터 한 몇백 미터까지는 나의 그 이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까지 모두 소유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토지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 밑에 흐르는 지하수라든지요. 이 지하수도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흙, 나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밑에 자갈, 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토지의 일부일 뿐이에요. 토지의 일부니까 독립적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공시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라든지 이런 게 할 수가 없죠. 이 부분만 따로 이전할 수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다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갑이 이 필지를 을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요. 을한테 뭐가 이전되겠습니까? 지표면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고 지하수를 끌어가면서 나는 토지만 팔았지 지하수는 판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토지를 팔게 되면 지하수의 소유권은 한꺼번에 넘어가고 지상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우리 법에서, 그러니까 법체계예요. 그래서 법체계에서 토지와 건물은 항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그러면요,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갑은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을 때는 토지만 이전되지 건물은 따로 이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토지의 일부로 보지만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토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아래에 있는 지하수 이런 것들도 다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이요. 여기에 있는 광물이 있어. 광물. 자, 광물은요. 광물은 항상 국유입니다.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광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은 국유이기 때문에 이 광물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건물과 광물인데, 이 광물은 다 이렇게 뭐 국유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거 광업권으로 해서 따로 광업법 이런 데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할 필요 없고요. 건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 여기는 토지가 되겠죠. 이 토지와 건물이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토지와 건물.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독립된 물건을 취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그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셀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독립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은 토지 위아래 있는 건 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가 되고 건물만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자고 건물은 또 따로따로 작업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다만 양가로 3번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한 필지 토지이기 때문에 이 한 필지 일부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자, 요 토지가요, 뭐 100번지 토지다. 뭐 서울시, 뭐 강남구 역삼동의 100번지 토지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 필지가 됩니다. 이게 한 필지가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100필지 토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토지의 일부가 되겠죠.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요, 따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부만 사고 팔고 싶으면요, 이것을 두 토지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두 토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토지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토지로 분할된 토지의 전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을 해서만 처분할 수 있지, 한 필지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민법과 상관없지만요, 100번지 토지를 두 토지로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100번지라고 하고 요 토지는 이제 100의 1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필지는 어떻습니까? 100의 1번지 전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해서 전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은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00번지 토지의 일부만 따로 사고 팔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공시가 안 됩니다. 공시가.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분필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분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일부는요. 양도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시효취득은 지금 우리가 총칙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다만해서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용익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자,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필지만 따로 어떻습니까?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 필지 일부만 따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은 한 필지 일부만 경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경매라는 것은 매매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경쟁적으로 매매하는 건 경매가 되겠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만요, 따로 경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안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자, 그러면은 은행에 우리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은 그 채권, 빌려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요, 뭘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담보 잡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를 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기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저당권은 그러니까 결국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 매매를 할 수 없으면 경매도 할 수 없고, 경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 저당권의 객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필지 일부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그걸 사용만 하는 거예요. 자,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만 지상권, 지역권은 처음 들어보시겠죠. 이런 것들을 용익물권,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요. 내가 직접 전세권도 그렇죠. 내가 어떤 건물을 전세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수익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전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이런 걸 팔 수는 없어요. 자,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 자, 이런 용익물권은요, 일부를 사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용만 하는 거니까 일부만 사용하는 것, 이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요,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 지하수나 온천수 이런 것들은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따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용익권 설정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토지의 일부로 보지만은 위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은 항상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자, 건물은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먼저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건물은 항상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독립성을 갖습니다. 자,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우리 사법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 제도도 있지만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건물이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자, 건물은 그 전체가 하나의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 절차를 밟기 전에는 한 동의 건물 일부를 처분하지는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요,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 있어요. 자, 이 단독주택은요, 토지와 별개의 건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독주택이 있어서요, 우리가 단독주택 2층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느냐, 2층만. 자, 이 2층은요, 전체 이 건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1층, 2층 돼 있을 때 2층만 따로 사고 파는 경우는 없잖아요. 2층만 따로 어떻습니까? 전세를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층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고 팔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못해요.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은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도 못합니다. 다만 일부만 어떻습니까? 사용을 할 수 있죠. 전세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의 객체는 됩니다. 즉 용익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용익권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용익물권을 하는데 이 중에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설정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설정되는 용익물권은 전세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않고 전세권의 객체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자, 아파트 5층 아파트가 있을 때 이때는 좀 다릅니다. 자, 5층 아파트는 여기 101호가 있었을 때요. 자, 101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죠. 101호는. 단독주택에서 2층만 사고 팔지는 않지만은 101호는 따로 사고 팔잖아요. 자, 이것은요, 101호, 201호, 또 102호, 202호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독립되게 돼 있죠.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사고 팔기 위해서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101호만 따로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있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어떻습니까? 전세권의 객체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때, 구분됐을 때요. 이런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아파트나 상가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부들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의 객체가 모두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독주택의 1층과 2층은 구분되어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 절차를 밟기 전에는 일부만 처분이 안 된다. 즉,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처분이라는 것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처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면은 구분이 돼 있으면은 이제는 처분이 가능하다.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맨 밑에 보시면 그 구분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목 이런 게 있는데요. 보면은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자,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건물은요, 건물 등기부에 건물들을 따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요,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이것은 토지의 일부로만 취급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요, 을에게 토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나무들까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유권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보다요, 나무가 더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나무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나무만 따로 사고 팔려면 어떻습니까? 토지와 구별해서 나무만 따로 사고 팔려면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죠. 등기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법에서 임목법이라는 따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임목법. 임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일정한 나무의 집단, 일정한 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나무의 집단은 나무만 따로 어떻게 돼요? 나무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도록요, 수목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임목법에서 나무만 따로 어떻게 돼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시방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 등기가 됐으니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임목법에서 임목 등기가 가능한 그 나무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다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들, 나무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목법상 등기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등기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등기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기들끼리요, 여기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요, 철조망을 쳐놓는다든지 하면서 여기다 편말합니다. 이 나무는 갑의 것,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민간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공시를 해요. 이것도 공시를 하는 거죠. 이건 갑의 것 해가지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등기제도라는 등기, 우리의 그 현행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공시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요,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시 방법은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등기제도만 있지만 관습법적으로요, 이런 식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관습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시 방법이 됩니다. 이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을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명인 방법.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이것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판을 정해서 갑의 것 이렇게 했을 때는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겼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어가지만은 나무들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갑에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명인 방법이 없으면 토지가 넘어가면 나무들도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소유권이. 명인 방법입니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이런 수목들이요. 지금 우리는 수목입니다. 나무예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독립된 공시 방법을 갖췄으니까
또 물건의 독립된 물건으로 봐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인방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불안정한 공시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는 못해요. 저당권은 오로지 그러니까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나 등록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는요, 불안정한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담보권은요, 저당권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양도담보라고 하는데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 형식으로 담보를 잡는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으면 양도담보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임목법상 임목등기가 된 것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담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방법을 갖춘 물건도 어떻습니까? 양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목법상 임목등기가 된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명인방법에 의해서만 공시되고 있는 것들은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 요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수목은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번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나 양도담보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목법상 임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해준다. 공시방법을 갖췄으니까. 다만 소유권이나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요. 토지로부터 나무가 이제 뽑아져 나왔습니다. 분리돼 버렸으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겠죠. 물론 분리됐으니까 이것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산이 되겠죠. 또 반가로 4번 보시면요, 미분리의 과실이 있는데요. 자, 또 하나 보죠. 미분리의 과실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토지의 일부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과실이 있겠죠. 과실. 아직 분리되지 않은 미분리의 과실이 있어요. 분리된 과실, 분리가 되면 이것은 하나의 동산이 되겠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자, 미분리 과실은요, 나무의 일부가 되겠죠. 또 나무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지 않아요. 독립된 물건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게 자라는 과실이요, 토지보다 더 비싼 거예요. 나무보다 더 비쌉니다. 뭐냐면요, 천도복숭아 해가지고 이게 1000년에 하나씩 생기는 복숭아라고 해보죠. 이걸 먹으면은요, 일갑자를 더 사는 거예요. 신선들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건데 원숭이 한 마리가 올라와서 다 따먹어 버렸죠. 손오공이죠, 손오공. 그래서 얘는 이제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자,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유명한 이렇게 과일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이 과일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는 팔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과일이 아직요, 다 이렇게 열매가 맺질 않아서 지금 딸 수는 없어요. 지금 따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 이렇게 익으면은 따고 싶은데요. 익으면 따고 싶은데 일단 당장 토지는 팔아야 돼요. 그런데 나무에 열리는 이 과실은 팔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토지를 팔면 과실도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명인방법도 갖춥니다. 쭉 이렇게 초점망 쳐놓고요. 여기서 나오는 과실, 요 과실은 갑의 것이다. 이렇게 명인방법을 하고 물건을 팝니다. 자, 이러면은 이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또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서요,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지만 미분리의 과실, 이런 거는 명인방법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여전히 갑이 소유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시방법이라는 등기라는 제도가요, 너무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요것만 유보하면서 내가 소유하면서 토지만 팔고 싶은데 공시방법 등기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등기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습법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명인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리 과실도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에는 이제 농작물이 있는데요. 이제 농작물이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자, 보면요. 자, 도시에서는 집 있으면 부자지만 시골에서는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시골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는 집이 있어봤자 부자는 아니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을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을이. 근데 이 사람은 땅이 없어요. 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산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산이 이제 다 토지죠.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요. 몰래 가가지고 자기는 뭐 이렇게 벌어먹을 땅이 없으니까는 여기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모르게 고구마를 심었겠죠? 알면은 쫓겨날 테니까. 모르게 고구마를 심었어요. 어차피 갑은 자주 오르다니까. 자, 심은 다음에요. 이제 수확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고구마를 캐러 갔습니다. 자, 캐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캐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갑이 온 거예요, 갑이. 갑이 하려,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고구마 캔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고구마는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 고구마는 농작물이죠. 농작물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냥 토지의 일부일 뿐이죠. 농작물 하나하나 우리가 무슨 뭐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니까요.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따라서 갑의 토지에 있는 농작물은 갑의 것이기 때문에 을이 여기서 캐가면 을은 절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농작물 고구마를 심을 때는요.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없죠. 심을 만한. 이 사람이 돈 주고 여기다가 임대차를 해서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도 없습니다. 정당한 심을 여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근거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권리, 권원이 없어요. 그리고 을은 어떻습니까? 갑 모르게 어떻습니까? 심어야 되겠죠.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명인 방법도 없겠죠. 이것은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을의 거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인 방법도 없습니다. 자, 명인 방법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할 텐데 명인 방법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정당한 권리도 없고 명인 방법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토지의 일부로 봐서 절도죄가 될 텐데. 자, 이러면은 갑은 뭐 농사를 한 번도 짓지도 않고 고구마 물 한 번 주지도 않은 사람이 고구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지금까지 고구마 키웠던 사람은 그냥 놓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가요. 판례가 권리도 없이 심었고요. 명인 방법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농작물, 그 농작물 다 성숙했을 때는 그 성숙한 농작물은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경작자가 소유한다고 봅니다. 경작자가 소유한다. 경작자가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돼서 경작자가 소유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고 항상 독립된 물건을 취급해서 을이 소유한다고 봐요. 자, 그 내용 보시면 자, 농작물과 관련돼서는요. 원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줄 보시면 판례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라도 또 명인 방법도 없다고 하더라도요. 갖출 필요도 없이 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가류 6번은요, 이제 집합물인데요, 집합물. 자, 집합물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서점이 있으면 여기에 책이 10,000권이 있습니다. 책 10,000권은요, 따로따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책이 10,000권 있으면 10,000개의 물건이 존재하는 것이지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서점에 있는 책 10,000권을 갑이라는 사람이 서점을 통째로 우리한테 넘깁니다. 팔려고 해요. 자, 그러면 서점을 팔게 되면은 책 전체를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파는 거죠. 한꺼번에 팔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가지고 팔게 되면은 계약서를 쓰는데 간단할 텐데 10,000권을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10,000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계약을 해서 처분해야 된다면 너무 거리가 불편하죠. 자, 그러면 이때 10,000권의 책이라는 것은요, 팔기 위한, 즉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집합물들은 원래는 하나의 물건은 아니에요. 10,000개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집합물 같은 경우에가요, 집합물이 원래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은 때로는 자, 뭐 특별법이 있었을 때요. 집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처리하게 되면 거래가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고요. 또는 집합물이요,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었을 때요. 특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시법상 공시방법이랑 명인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서점 안에 있는 책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여기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서점 안에 있는 책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으면 집합물도요. 이것을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서 하나의 거래 행위로 처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보시면 집합물의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특별법에 의한 공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의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뤄지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다만 판례는요.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물이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경우, 즉 명인방법이라고 쓰십시오. 명인방법. 그래서 명인방법, 그러니까 집합물이라도 그 다음에 명인방법, 이런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물권을 하나의 물건의 성립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뒷부분은요. 양도담보인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의 물건까지 기억하세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밑에다 그냥 명인방법을 쓰셔도 돼요.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의 물건을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의 물건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만권의 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요. 그러면 만개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담보하는 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할 때 만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양도담보를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하나의 양도담보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담보권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요. 밑에 판례는요. 유동집합물요. 그래서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요. 뱀장어, 갑이 뱀장어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 뱀장어가요. 이 안에는 1억 마리가 있습니다. 사실 1억 마리라는 것도 세본 적은 없겠죠. 대충 이 정도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세보면 1억 마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뱀장어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자, 그래서 뱀장어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돈을 갚으면 다시 이 뱀장어들을 양도받기로 하는 이런 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마리 한 마리 뱀장어 어떻습니까? 다 낱개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1억 개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일이 세면서 담보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억 마리의 이 뱀장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예요. 이때. 그럼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물건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자, 1억 마리가 여기 있으면은요. 1억 마리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요. 1억 마리 중에서 일부를 내다 팔아야 되겠죠. 내다 팔아서 이자를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마리가 나가지만 이거 팔면서 어떻습니까? 새끼 뱀장어를 또 사와가지고 또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대충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특정돼 있지는 않죠. 사실 원래 이 1억 마리 딱 양도담보를 설정 1억 마리가 있으면요. 1억 마리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갑이 여기서 빼내갈 수는 없어요. 빼내가서는 안 되지만은 빼내간 만큼 또 뱀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뭐 양어장에 있는 그 고기들이 뭐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피장파장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동 집합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마리수가요. 유동적인 이렇게 유동 집합물에 있어서는 특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확히 1억 마리를 계산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동 집합물도요. 여기 안에 있는 뱀장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특정돼 있다고 보고요. 전체 여기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하나의 물건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동집합물도 그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여기 특정 위에다가요. 명인방법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뱀장어 이것도 하나의 명인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뱀장어. 이렇게 명인방법을 통해서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하나의 물건을 취급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하나의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권, 권리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물일권주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자, 요 내용들은요,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저당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소유권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용익권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미분리의 과실, 또 수목의 집단, 농작물, 집합물에 관한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건에 관한 일반론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물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물건의 여러 가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